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용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강좌는 기본 강좌 들어가기 이전에 디딤돌 성격의 입문과정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좌는 앞으로 본격적인 이론 강좌가 진행되기 이전에 기초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워밍업 한다 이런 심정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첫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이게 1차 과목이죠. 그리고 2차 과목 뭐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서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그래서 오늘 부동산학개론 전반에 대한 어떤 시식을 먼저 하는 그런 시간 앞에 한두 강좌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입문서 있죠? 입문서 강좌는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은 어떤 목차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총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론 그리고 감정평가론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강론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경제론이라든지 그리고 시장론 그리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 이렇게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보면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러니까 8개 챕터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총론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동산학이 무엇인지 항목적 성격이나 부동산을 바라보면 어떤 사고로 바라봐야 될지 무슨 개념 내용이나 뭐 토지 용어 등 이런 것을 정리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보시도록 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경제, 시장, 뭐 이런 투자, 이런 금융 이런 거 보니까 경제학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은 그런 내용도 좀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물론 우리가 법률적인 내용도 다루는 학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법률적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우리 민법이 있고요. 공법이라든지 기타 과목들에서 더 정교하게 다루기 때문에 오늘 개괄적 내용만 좀 다룬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게? 감정평가론이죠. 자,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감정평가론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감정평가론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도 감정평가에 관한 기초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론은 15% 내외가 출제되도록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40문제 중에서 15%는 몇 문제 정도 됩니까? 6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간혹 경제론하고 이제 감정평가론 영역이 모호한 것들 간혹 있어요. 그렇다 보면 감정평가론이 7문제 출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대개 6문제를 출제 문제를 구성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총론 파트는요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물론 이제 어쩌다 4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드물지만 그래서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10%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고루 출제됩니다. 그래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몇 문제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을 좀 정해놨죠. 이거 빼놓고 말이죠. 그래서 출제가 항상 매년 여건 몇 문제 몇 퍼센트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는 고루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정 파트만을 공부하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봐요. 지금 여기 경제로 말이죠. 이걸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론, 정책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거요. 자, 투자론을 이해를 잘 하셔야 이 또 금융론을 이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둘은 좀 뗄래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빨간 선을 이렇게 밑줄을 좀 그었죠. 그리고 이 감정평가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자, 공부를 처음 하신 분은 계산 문제 나온다니까 순간 이제 당황을 합니다. 야, 부동산학교는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사실 나오고 있고요. 출제가 좀 많이 된 해는 말이죠. 11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좀 쉽게 문제를 구성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쉽다 이렇게 느끼는 문제도 우리 수험생들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어렵다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자, 우리 시험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과락 40점, 평균 60점 넘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교로는 한 70점 정도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딱 적합해요. 80점 이상 맞아봐야 소용없어요. 과락 40점 넘기지 않는 민법 40점, 학교론 80점 이렇게 하면 120점 그래서 평균 60점이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60점대를 좀 맞추게 되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민법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는 사실.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 수험생들이 학습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지엽적인 것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이쪽에 전공을 하세요. 대학에 가면 대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목표는 시험 합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70점 이상 정도로 이렇게 설정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할 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다 이런 말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 이해가 안 되면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이제 안정적 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어쩌다가 출제되는 그런 파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시간이 제약이 있고 그러면 제외하셔도 크게 학교에 지장이 없습니다. 70점 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마지막 커리큘럼 다 마치게 되면 계산 문제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능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동영상 수강생들의 최대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을 정해서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강의를 끝까지 듣는 그 비율이 상당히 좀 낮아져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이런 초심을 끝까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요. 매일 몇 시간씩 공부하겠다는 계획표를 꼭 짜서 그 시간이 되면 꼭 컴퓨터를 켜서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영상 우리 수강생들 특히 이제 우리 새로운 에듀케이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따르신 분이 많이 합격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끝까지 초심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부동산학 개론이 어떤 내용인지 전체 목차를 하나씩 적고 말이죠. 시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식 코너 진입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총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이제 앞으로 배울 이 총론은요,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개괄적으로. 자, 여러분이 지금 학습하는 이 부동산 학개론이 어떤 학문이야? 이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야?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지? 자, 부동산은 토지, 건물 등이 있는데 토지는 어떻게 용어가 나타나지? 뭐 이런 걸 좀 배워요. 간략하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 총론에서는 이런 걸 이제 부동산학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학습하는 과목이 부동산학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고 학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학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학문 할 때 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동산 그럼 뭐가 떠오르시는 머릿속에? 그렇죠. 이제 보통 땅 이렇게 많이 하는데 토지죠. 토지. 그리고
건물,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물론 민법 제99조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민법에는. 근데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토지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가 뭐예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서 토지 건물 이렇게 그냥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지금 뭐라 돼 있어요? 부동산 학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토지 건물을 연구하는 학문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벌써 이 단어 오해할 수 있는 소리가 있죠. 이것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부동산 활동이라는 표현. 자,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활동이 돼 있네요. 이것도 오해 소지가 있죠. 자, 부동산 활동이란 토지 건물이 활동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관리적 행위. 자, 토지 건물을 움직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고 팔아요. 토지를 사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요. 또 농작물 심기도 해요. 어때요? 이런 게 다 부동산의 어떤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활동. 다시 한번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관리적 행위입니다. 때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투자 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투자 현상이 감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 활동을 하면 투자나 투기 현상이 감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과 이 부동산 활동에서 비롯되는 법칙성 반복성이 있으면 또 우리가 현상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거든요. 자, 용어 자체가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였어요. 자, 다시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관리적 행위예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주의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 부동산학에서 연구하는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연구 대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관리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활동과 여기서 비롯되는 법칙성 반복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대상이죠. 자, 이번 26회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학은 그 연구 대상으로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부동산학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중에 토지 용어를 또 다루기도 하겠지만 생각을 좀 해보면, 자,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자, 내가 지금 오피스텔 샀어요. 그러면 오피스텔 살 때 오피스텔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건물이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삽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고 부동산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눈에 보이는 측면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오피스텔을 사면서 1억을 줬어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 1억도 되지 않는 가치를 갖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억을 줬을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격 적정성 생각해야 돼요. 맞죠? 두 번째, 경제적 측면 내용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자, 오피스텔 1억 줬어요. 대가를.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공사법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매입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활동을 하면 법률적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세 가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관한 3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될까? 첫 번째,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 두 번째, 경제적 개념.
세 번째, 법률적 개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것은 말이죠. 요것은 눈에 보이는 측면이죠. 그래서 유형적 측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형적 측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복합 개념.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죠?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생각하자. 복합은 둘이 사귈 때 쓰는 겁니다. 종합하고 유사한 표현이에요. 아셨죠? 자, 내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 저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게 뭐라고요? 복합 개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걸 담고 있는지 또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우리 시식을 좀 했어요. 총론 파트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파트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걸로.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경제론인가요? 경제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경제 그러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어떤 게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 언론들 이런 거 보면 말이죠. TV 이런 거 보면 경제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그 뒤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그림들 이런 걸 보면 뭐 달러 표시라든지 원화 표시라든지 엔화 표시라든지 이런 게 막 지나가는 그런 그림들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편에 보면 그림이 그런 걸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경제 그러면 돈이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돈이. 그래서 사실은 경제 그러면 돈하고 관련된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돈이란 내용이 지금 등장했는데 이 돈을 중심으로 누군가가 만납니다. 자, 아까 우리 오피스텔을 사는 것을 한번 간주해 봤었죠. 자, 이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구입하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수요자.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을 수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공급자 또는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이런 물건을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교환의 매개체가 화폐예요.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되어서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제 그러면 돈이 떠올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했었고요. 팔려오는 사람을 공급자로 했는데 이들이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는 상황을 뭐라 하냐면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 길로 부르요. 균형. 여러분 흔들봐야 아시죠? 이게 밀면 어때요? 움직이죠? 불균형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멈추죠?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지속하려는 유형을 균형이라고 불러줘요. 자, 사례를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한 선생이 물건을 샀습니다. 개당 100원짜리를 10개 샀어요. 얼마 지불했을까요? 1,000원 지불했겠죠. 그러면 거래 상대방 물건을 파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물건을 개당 얼마에 몇 개 팔았을까요? 개당 100원에 10개 팔았겠죠? 잘 듣습니다. 좀 전에 한 선생이 지불한 게 개당 100원이었고 공급자가 지급받은 게 개당 100원이었죠? 둘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도달하면 균형 가격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한 선생이 10개 구입했고요. 공급자 10개 팔았어요. 그 거래량이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이 의사가 일치되면 그걸 뭐라 한다? 균형이라 하고 이런 균형 상태에서는 첫 번째 균형 가격 하나, 두 번째 균형 거래량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격 하나, 거래량 하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여기 이 내용이 우리 경제론에 아주 근간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 제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상의 내용, 뭐 그래프도 좀 살펴보고요. 수학적 표현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자, 수요 이거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수 있어요.
공급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복권 당첨됐어요. 그럼 물건을 10개가 아니라 20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나 이 공급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변하게 되면 변한다. 새로운 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돼요. 새로운 균형. 그래서 이번 26회 문제가 이 문제가 출제됐던 거죠. 자, 만약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균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초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배울 것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부동산 학교 전반에 대한 일부 내용을 지금 시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맛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할 내용이 좀 있어요. 경기 변동론입니다. 경기 변동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는가? 그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경기가 좋아졌다 나빴다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 순환적 변동의 어떤 양상들, 특징들 학습합니다. 아주 뭐 즐거운 그런 내용이 재밌어요. 자, 흥미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 어떤 학문이든 간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갖게 되면 어려운 내용도 쉬워져요. 아시겠죠? 지금 방금 뭐 했었죠? 경제를 했었죠. 수요자 공급자가 등장했었죠. 자, 이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목차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장론입니다. 그래서 시장론 좀 들어가도록 하는데, 자, 사실은 시장론이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론에서 다루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나 이런 걸 다루는 건 물론이고요.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든지 전혀 생소한 말을 방금 했었죠. 그 다음에 입지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내가 토지를 샀다. 그럼 자리를 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 등의 입지 이론도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시장론이 내용이 좀 많아요. 거기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말이죠. 이 시장의 내용을 이야기해서 시장론의 내용을 이야기해서 가장 기초적 사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장론. 자, 이 시장론에서는 여러 가지 다루지만 우리 앞으로 학습하는데 좀 기초가 되라고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시장을 이렇게 나눴어요. 완전 경쟁 시장 하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자, 하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 다른 하나는 불완전 경쟁 시장.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시장, 우리 현실 시장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어떤 것이 우리 현실 시장일까요?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현실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그래서 이상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현실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현실 시장이다.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해당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목적상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만 학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자, 현실이 불완전하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현실의 불완전성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박에 연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을 일정하다 치고요, 불완전한 요소가 어떻게 생기게 되면 현 시장은 어떤 결과가 예측되느냐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장론에서는 기초사고를 완전 경쟁 시장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합니다. 기초사고를 저걸 가지고 시작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우리 그 하얀 갱지, 백지 같은 종이를 한번 생각해요.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 깨끗한 이런 종이가 완전 경쟁 시장을 생각하세요. 자, 생각해봐요. 만약에 까만 종이다. 그럼 거기다 까만 글씨를 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백지처럼 깨끗한 이상적 시장 완전 경쟁 기본 틀을 하고요. 잣대로 삼고요.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칠하면 아, 빨갛게 보이는구나. 파란색을 칠하면 파랗게 보이는구나. 이것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시장을 이야기해서 기준이 되는 잣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제가 판단을 하진 않겠지만 첫 번째, 무수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요. 상품의 동질성이 전제되고요. 시장의 진입과 태그가 자유롭고 완전 의견, 완전 정보를 전제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자, 이걸 기본틀로 해서 현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현 시장을 이해하는데 뭘로 쓰는 것이다?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별말이 없는 한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논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수요 공급 이론의 모든 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기초사고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완전 경쟁시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걸 다룬다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식을 이 정도,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현 시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면 이 불완전 경제시장, 현실적 시장은 말썽을 일으킵니다. 말썽.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시장에, 이런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 문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불러요. 방금 제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죠? 제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책론. 정책론. 자, 이겁니다. 이미 한번 살펴봤던 표현 볼게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지금 한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저걸 들어본 지.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관리적 행위를 말한다. 다시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관리적 행위를 뭐라 한다? 부동산 활동을 한다. 그럼 이게 행위의 주체가 되고요. 행위 대상이 되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되는 겁니다. 객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 관계가 첫 번째 개선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개선이 좋아요? 악화가 좋아요? 개선이 좋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이걸 우리 부동산학의 이념으로 봅니다. 부동산학의 이념. 관계가 악화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문제 이렇게 불러요. 드디어 여러분이 앞으로 대해야 할 대표적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문제. 여러분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하실 게 뭐예요? 저런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까? 자, 부동산 시장에 이런 부동산 문제 생겼다면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 그럼 정책론은 문제와 정책을 다룰 겁니다. 그렇겠죠? 자, 문제가 먼저 인식이 되어야 정책을 다룰 수 있겠죠? 자,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대표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 있고요. 건물 문제는 말을 하고 싶은데 주택, 상가, 공장 중에서 주택이 문제입니다. 상가, 공장하고 달리 주택을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가나 공장을 운영할 그런 마음은 없지만 주택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수제죠. 그래서 주택 문제, 이게 가장 우리 관심이 대상이에요. 주택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것은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이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이겁니다. 특히 이거 주택 정책. 이번에도 출제됐었죠. 자, 이 주택 문제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주택 보급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가구 총수가 100이고요. 주택 총수가 100이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입주해 있어요. 그러면 주택 보급률은 100%입니다.
그럼 주택 문제는 양적 문제는 해결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어야 이사 가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공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05%를 초과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100% 초과했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지역 간 편중 문제 때문에 지역적 차이가 있어요. 어느 지역은 주택이 부족하고 어느 지역은 주택이 남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택을 공급했지만 질적으로 문제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 주거 기준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주택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양질 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구입할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림이 떡이죠. 그러니까 저수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정책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로.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택 보급률은 100%를 초과해야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책론 중에서 살펴보는 게 뭐가 있냐면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정책. 여러분,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그렇죠? 뭔가 지원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게 다 조세로 상당 부분 충당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자세히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갑이란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했는데요. 거래 상대방이 임차인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갑이란 사람이 재산세를 100만 원을 납부했다 칩시다. 그럼 갑이란 사람이 납부한 이 100만 원은 갑이 모두 부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을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세 정책론에서는 자, 납부하는 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일부 세금을 떠넘기고 부담되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차. 조세의 전가와 귀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전가란 떠넘김 이런 뜻이고요. 귀착이란 부담되어짐 그런 뜻입니다. 부담되어짐. 그래서 앞으로 누가 세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지 그러한 특징적인 내용도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파트예요. 자, 첫 시간 우리가 배우게 될 전체 8개 파트 중에서 4가지 내용을 시식을 좀 했어요. 자, 두 번째 강좌의 나머지 부분 더 살펴보고 진도 더 나가도록 합니다. 네.